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냐면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계속 돌면서 가요. 업적 이슈, 또는 개발 이슈, 투자. 이게 이제 계속 맞물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가 돌면서 커지면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개발국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제가 포브스에 나온 기사를 좀 정리를 한 거거든요. 대기업들도 블록체인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뭐 아시는 회사 많죠? AD 인베브라는 회사는 어드바이저 만드는 회사, 맥주 회사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에 DID 같은 그런 거 여러 가지 신원 인증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맥주를 손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정원이 체크할 필요 없이, 아이디 체크할 필요 없이 바로 맥주 자판기로 나올 수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뭐 페이스북, 뭐 폭스콘은 이제 아이폰을 디자인을 받아서 이제 조립하는 회사죠. 신천에 굉장히 큰 공장이 있는데 얘네는 자체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폭스콘 되게 무서운 회사거든요. 얘네 막 애플이 굉장히 디자인에 민감한 회사잖아요. 근데 출시하기 막 일주일 전에 디자인 바꾸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폭스콘에서 어떻게 하냐? 진짜 몇 교대를 돌리면서까지도 여기 한 20만 명 있거든요. 공장 직원들이 밤새워서 만들어요. 그래서 자살률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도 뭐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삼성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갤럭시라는 빌리언셀러 하드웨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블록체인 생태계를 욕심을 낼 거고 지금 DF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지금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이슈가 웬만한 대형 거래소 상상되는 이슈보다 훨씬 더 좋아요. 반응이. 그래서 그런 이슈.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면 삼성에서 투자한 것들이 또 밸류에이션 높아질 수가 있고요. 뭐 SDS에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지금 삼성의 자회사들이 공교롭게도 블록체인 생태계에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기능들을 하고 있다. 월마트도 지금 아까 제가 유통 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금융회사들 한정이 틀에다 빠졌네. 금융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금융회사들 뭐 알리안츠, 뭐 UBS, 크레딧 스위스, JP모건, 골드만삭스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도 많이 하고 있죠. 뭐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글로벌리 큰 스타트업이고요. 유니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유니콘이.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저희 자리를 마련해둔 두나무, 또 국내에서는 탑 블록체인 그룹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다양하게 시너지를 내면서 생태계가 발전이 될 거고요. 투자. 저희 투자가 좀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투자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투자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 먼저 글로벌 VC를 볼게요. 글로벌 VC를 왜 먼저 보냐면, 글로벌 VC들은 아까 제가 그 트라이앵글 그렸죠. 거기서 제일 먼저 자본을 태우는 데가 바로 벤처 캐피탈이에요. 얘네들 이게 일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거를 파악하고 여기에 우리가 시드 투자를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시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얘네 일이에요. 당연히 얘네가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앤드리슨 호로위치라는 벤처 캐피탈이에요. 그 해외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창업자가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회사예요. 네스케이프 들어보셨죠? 네스케이프라는 회사, 그 내비게이터, 그 인터넷 브라우저를 처음은 아니지만 만들어서 최초 상용화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를 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인터넷 시대를 문을 열어버린 사람들이 마크 앤드리슨입니다.
얘가 지금 다음으로 뭘 보냐? 바로 블록체인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2018년도에 A16G라는 크립토 펀드를 만들었고요. 이게 지금 3천억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펀드예요. 그러니까 크립토 펀드라고 불리는 데들은 많아요. 자기들이 크립토 펀드라고 소개하는 데도 많고 대부분은 크립토 펀드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진짜 펀드죠. VC 펀드죠. 3천억 정도 규모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는 1조짜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조짜리. 그래서 재밌는 게 밑에 포트폴리오가 있죠. 그냥 담고 있는 것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도 있고요. 파일코인 토큰도 있고, 폴리체인이라는 투자 회사의 또 주식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과 토큰을 같이 투자하는 거. 그래서 오른쪽 특징을 보시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래요. 10년 동안 투자할 거다 우리.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매수합니다. 왜냐? 얘네는 그 트라이앵글을 받고 장기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드 투자부터 대형 플랫폼화 단계까지. 그러니까 시드 투자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뭐 ICO가 될 수도 있고, STO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 주식 시드 투자, PA 시드 뭐 이런 걸로 될 수도 있고. 대형 플랫폼화 단계는 뭐냐? 뭐 이더리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대형 플랫폼에 지금 돼버렸는데 투자 안 할 거냐? 아니다. 대형 플랫폼화 단계에서도 우리 투자하겠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분 투자와 토큰 투자를 같이 병행한다. 이게 향후에 굉장히 일반적인 스킨이 될 거예요. 디지털 자산 투자와 전통 주식 투자, 채권 투자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산 배분 효과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VC 말고, 지금 VC를 봤고요. VC 말고 스타트업 투자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스타트업인데 우리 투자 회사야 라고 하는 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마이크 노브그라치라는 사람이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죠. 2018년도에. 얘네가 이제 디지털 자산을 운영하는 것도 하고요. 자기가 돈으로 트레이딩도 하고 투자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나 뭐 미국 방송 보면 가끔 나와서 그 머리숱 없는 분이 가끔 나와서 비트코인 계속 막 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지아를 영어로 외치는 분. 그분이 있고요. 근데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디지털 골드만 상스 전 파트너였고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굉장히 빨리 이쪽에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먼저 다양하게 투자 수단을 다양하게 갖고 가면서 헤지펀드 보면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주목할 만한 게 그 크립토 펀드 에이지라는, 이건 진짜 크립토 펀드예요. 2018년 10월에 스위스에서 생겨난 회사인데 이 사람이 전 UBS 뱅커였고, 이 크립토 펀드라는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뭐 EOS 등등을 펀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스위스 핀마로부터 자산운용으로 인가를 받았어요. 이거는 진짜 펀드죠. 제도권에서. 그래서 얘네는 크립토 100%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스위스 자국민이나 외국인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핀마가 최초로 얘네한테 라이센스를 줬다. 이 말인즉슨 계속 누군가 또 라이센스 신청하겠죠. 이런 펀드들이 진짜 펀드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뭐 판테라 캐피탈 같은 회사, 이 사람도 골드만 출신인데 골드만 출신들 많아요. 동네에서 잘 맞는 골드만 삭스 출신들이 많아요. 많이 ICO나 이런 것도 많이 투자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10,000%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트업 봤고요. 재밌는 건 PF,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고 해서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를 사고 파는 회사.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자산을 안 사는 애들. 왜냐? 얘는 이윤을 적게 남기더라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퍼센트 적지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주로 사는 회사들이 제조업 아니면 하드에셋을 갖고 있는 공장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무슨 여튼 감가상각 때려서 바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주로 2차 산업 종사 회사들에 투자하고 파는 그런 사모펀드들이죠. 얘네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애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애들.
근데 얘네까지 지금 들어왔죠. 제일 유명한 데가 KKR이라는 데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그 파라파이 캐피탈이라는 데 투자를 했는데 이 파라파이 캐피탈의 창립자 벤 코먼이 재밌는 게 KKR의 내부 블록체인이랑 크립토커런시 리서치 센터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와서 차린 거죠. 거기에 이제 KKR에 투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앨런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지펀드 매니저거든요. 이 사람이 엘루드라는 회사를 만들고요. 전 세계 ETF 운용 시장에서 탑 10에 드는 인베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영국의 인베스코라는 ETF 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같은 거예요. 같이 연결을 해서 글로벌 블록체인 ETF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유럽에는 지금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주식형 ETF. 그래서 제도권 비이클을 활용한 투자 상품들도 계속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 기금하고 연금, 또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않은 포션을 갖고 있는 대학 기금과 투자 연기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왼쪽에 사진 붙어 있는 어르신이 그 데이비드 스웬슨이라는 예일 대학교 기금 운용하는 분인데, 그 예일 대학교 기금 운용은 일반 회사로 치면 골드만삭스 같은 데요. 돈을 되게 잘 법니다. 그러니까 대학 기금을 운용해서 건물도 짓고 장학금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에서 빵꾸가 나면 안 돼요. 빵꾸가 안 나게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대학 기금들을 어떻게 했냐면 한 80% 이상은 채권에 투자합니다.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장학금도 줘야 되고 때가 되면 건물도 짓고 빌딩도 짓고 뭐 책상도 바꿔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80년대에 예일대학교 기금운용 총책임자로 올라오면서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 채권에 10% 투자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때 다 미쳤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뭘 했냐? PEF, 아까 말씀드렸던 PEF와 벤처 캐피탈 펀드에 한 40%를 투자합니다. 대학 기금에. 근데 미쳤다고 그랬어요. 너 지금 네 돈 아니라고 지금 막 하는 거냐. 그랬던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은 뭐냐?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이론의 선구자가 되었고 그냥 이 기금계의 워런 버핏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예일대학교 기금이 작년에 아까 얘기했던 앤드리슨 호로이치 A16G 크립토 펀드에 투자를 해요. 최초로. 재밌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다 독립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데이비드 스웬슨이 80년대부터 VC나 PDF 투자했다고 했죠. 그때 주로 선택했던 VC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KPCB나 세쿼이어 이런 데들이에요. 그 다음에 앤드리슨 호로이치 이런 데들. 근데 앤드리슨 호로이치나 세쿼이어나 뭐 이런 데들이 지금 인터넷 이후에 블록체인을 보고 있고 여기 이 펀드를 만들고 있으니 데이비드 스웬슨한테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겠죠. 계속 만나는 사이니까. 아, 요즘 뭐 기술 핫한 거 없어? 아, 저 요거 블록체인 이거 하고 있는데. 그래? 바꿔봐. 분명 이런 그림이 나왔어. 그래서 예일대학교가 블록체인 크립토 펀드에 최초로 투자한 대학 기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예일대학교 미쳤구나? 이거 투자 왜 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융의 그런 역사나 금융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이번 이 스토리를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스웬슨 당연히 얘는 투자해야 되겠지. 얘 언제 하나 기다렸지. 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80년대부터 벤처 캐피탈과 PDF 펀드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VC가 긴밀하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기관들의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향후에 이제 만약에 회사 다니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르신 회사에 계신 분들 선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쟤네도 이거 하고 있다. 얘네 이거 하는데 우리도 이거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아니 골드만삭스도 하는데 우리도 하면 좋지 않겠어요? 아 그래? 되게 받아들이기 달라져. 그러면 뭐냐? 예일이 지금 투자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하냐? 라이벌이 있어요. 하버드가 또 라이벌이. 그러니까 하버드를 어떻게 하냐? 한 줄 더 떠서요. 한 줄 더 떠. 최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기관들은 최초가 되고 싶은 최초 타이틀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얘네는 펀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그냥
러스텍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 그 프린스턴 출신 3명이 나와서 차렸는데 여기에 투자하고 최초의 펀드 투자는 대학교는 예의를 가져갔으니까 어차피 이자 될 거라고 보고 야 우리가 바로 펀드로 가자라고 해서 받겠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만 있죠. 미국에도 있어요. 주마다 있습니다. 주에 시마다 또 있어요.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공무원이랑 경찰연금이 또 투자를 했고요. 미국은 연기국까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적 이슈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트라이앵글에서 나머지 2개가 생겨도 이게 안 되면 다 깨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국내가 제일 커죠, 대한민국. 그래서 미국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다 돼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도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만 야, 일로 와서 앉아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해결해보자.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우리는 법에서 명시 한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법에서 명시 안 돼 있으면 다 불법인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ICO가 지금 이론적으로 다 되고 있어요. SEC랑 협의만 되면. 증권은 토크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싱가포르 더 적극적이에요. 아예 가이드 제공, 지침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펀드도 되고 지구령, 기능형, 증권 같은 건 다 ICO가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나중에 기회가 좀 싱가포르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얘네가 아세안에서 그렇게 좋은 입지의 국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구가 많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왜 국가 경쟁력 1위의 국가가 됐냐면 금융 때문에요. 금융. 그 싱가포르 리커리 수상의 최대 목표는 한 30년 동안 뭐였냐? 금융 수입이었어요. 금융 수입.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은행들 다 싱가포르로 오세요. 본사 설립하세요. 법인세 거의 안 받을게요. 우리 영어도 좀 잘 되고요. 여기서 다 비즈니스 하세요. 홍콩도 가깝고 뭐 아세안 쪽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왔다. 금융으로 이제 확 올라갔고 이거 경험이 있잖아요. 싱가포르. 그 다음에 금융대학 뭘 보냐? 핀테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를 다 똑같이 다 들어와 다 와요. 핀테크 다. 그래서 핀테크 넘버 원이에요 지금. 싱가포르, 런던이. 싱가포르와 영국이 지금 핀테크 제일 밝게 돼 있어요. 뒤에 참 진짜 실리콘밸리가 4위, 5위 되는 거죠. 그러한 결과 2018년도에 ICO가 했던 건수가 제일 많은 싱가포르. 한 150개. 홍콩, 싱가포르는 프로젝트가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고, 홍콩은 뭐냐? 디지털 자산 기관 투자자들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를 많이 따라놓으면 돈이 온다라는 게 싱가포르의 논리. 두 번째는 홍콩은 다 반대예요. 돈을 많이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허용을 해주면 프로젝트가 돈 받으러 오지 않을까라는 접근 방법. 반대 접근 방법인데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홍콩은 지금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미래에셋이나 삼성자산운용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의 니즈에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생겨나죠. 브로커리지, 블록딜, OTC, 자문, 리서치, 홍콩에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스위스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스위스도 다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할 얘기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좀 힘들죠. 네. 상기의 날, 이게 제 책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의사할 건 아닌데 같이 쓰시는 분이 이 단어를 좀 만들어갖고 만들었나? 아니면 어디 커뮤니티 있었나? 저 정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즈니스 할 때 정보를 찾지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들어가서 혹시 또 보셨을까? 안 봤겠죠? 네, 한계단은.
여튼 우리나라는 안 된다. 다 싹 다 안 된다. 사기다. 받아야겠다. 이런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미래에 대해서 봐야겠죠. 그 전에 이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뭐 한 4달 동안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버추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결과거든요. 대체 투자 클래스를 보고 있다. 아니면 완전 독립된 자산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독립된 자산으로 하나의 자산 그 시장이 형성될 건지, 아니면 전통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건지.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대체 쪽으로 봤다가 아예 이것만의 시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왼쪽으로 옮겨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의 그런 테마들이, 시그널들이 점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6개가 다 올라오면 6개가 다 올라왔다. 근데 투자를 안 했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한 30년, 40년 뒤에 나올 또 다른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찾으셔야 되고, 근데 마치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이 6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인생이 행복해지겠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근데 좀 다른 거래소예요. 좀 저희가 평소에 활용하는 거래소랑 좀 다른 거래소. 뭐냐? 기존 전통 금융자산이 공신력 있게 거래되는 거래소. 예를 들면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뭐 이런 데들이죠. 이런 데들이 지금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안에 출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그냥 비트코인 ETF. 이걸 왜 따로 뺐냐면 그만큼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가. 재밌는 게 그 4월 달에 만우절인가? 그 만우절날 비트코인 갑자기 살짝 오른 거 기억나시죠? 그때 뭐 다양한 언론에서 그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ETF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 근데 그게 페이크 뉴스였죠. 만우절. 근데 당시 저희 회사에도 뉴욕 또 사무소가 다 있어서 친한 형들도 있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 페이크 뉴스라고 판명 나기 전에 진짜 꼭 야, 얘도 된 거야? 뭐 반액이 했잖아요. 반액이라는 그 ETF 운용사가 있어요. 전 세계 글로벌 랭킹 한 20위, 30위 안에 드는 작지 않았는데 크지도 않네. 야, 반액 비트코인 ETF 됐어? 라고 하면서 출근하자마자 그 당시 뉴욕에 있던 ETF 하우스들이 전부 다 회의했어요. 아침에. 아, 우리 빨리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반대 SEC 승인 받은 거야? 우리 지금 가져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회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뭐 그렇게 해서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격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뉴욕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ETF 하우스들은 4차 산업 ETF들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 설명서들을 크립토커런시나 디지털 자산 이런 거 다 넣어놨어요. 단어를 넣는 데들이 많아요.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SEC가 비트코인 ETF 뭐가 됐든 하나 승인하면 바로 출시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분수령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비트코인 ETF.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제도화, 법적 제도화가 계속 될 거고요. 물론 대한민국은 저렇게 되겠지만 정부 방송 없죠.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금융상품 전쟁. 제도화가 됐으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거고, 그럼 당연히 그거를 금융회사들이 납득할까요? 안 냅두죠. 그 상품들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겠죠. 그건 전쟁. 그다음 자산 토큰화. 모든 자산들을 토큰화시키고 그거를 플랫폼화하고 그게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고 이런 것들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의 토큰 발행.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 발행하기로 했었고요. 그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안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 적어도 10개 이상,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사 레벨에서 10개 정도, 그 정도의 레벨이라면 한 애플이나 삼성, 월마트, 엄청나게 큰 회사들, 한 10개 이상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거래소, 되게 중요합니다. 거래소. 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데, 거래 상대방 리스크입니다. 물론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서 비트코인 한 2, 3천억 원 차도 코인베이스가 설마 떼먹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한 프로세스로 지금까지 기관들이 투자를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증권거래소랑 나스닥이 벡트랑 에리스렉스랑 거래소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 생기를 아니까 우리가 만들어줘야 골드만도 들어오고 JP모건도 들어오고 다 하는 거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길 거고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역사 잠깐 들어가면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는 완전 대화 고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서로 못 잡아서 안 다녀요. 왜냐? 뉴욕증권거래소가 옛날에는 런던 증권거래소 탑이었어요. 런던 금융의 허브였죠. 런던이. 근데 만나서 종이 쓰고 막 사진도 한번 찍고 막 이러면서 주식 거래하는 게 런던이었고, 뉴욕증권거래소는 전신 모스부로 안 만나도 전신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거 활용해서 뉴욕증권거래소가 글로벌 탑 거래소거든요. 요 신기술 딱 넣어서. 물론 런던이 또 그 해가 지는 국면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 1920년, 10년부터 한 5, 60년, 70년대까지 전부 다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다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 되죠. 그러다가 나스닥이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시대 때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스타트업들이, 당시에는 인터넷 회사들이 스타트업이었다고 했죠. 돈이 없잖아요. 근데 기술력은 있잖아요.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싸게 상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술 회사들이 다 나스닥에 들어갔죠. 스타벅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전부 다 나스닥. 그랬더니 근데 공교롭게 이 회사들이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다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인터넷 딱 잡아, 테크. 그런데 뉴욕증권거래소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안 보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2010년도부터 테크, 또 IPO, 알리바바, 트위터 이런 것들. 근데 이 두 거래소가 지금 동시에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런칭을 준비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 인터넷 이후에 이 두 거래소가 보는 미래가 디지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ETF.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ETF는 너무 큰 이슈입니다. 정말 문이 열리는 이슈고, 이게 문이 열려서 차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면 문으로 들어가면 문 박살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뉴스를 팔로우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재밌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 규제, 정책, 제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ETF가 나오려면 SEC라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 ETF 이제 오케이 가자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 왼쪽에 있는 5명의 커미셔너들이 결정합니다. 다수결로. 그래서 이 양반들의 성향, 이 양반들이 속한 정당, 얘가 지금 핀테크의 우호적인지 이거를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차트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유튜브에서 막 차트 방송하는 거 안 보셔도 되고, 이 사람들이 뉴스에서 핀테크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디지털 커런시나 비트코인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냐면 그 차트 보는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5명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단 맨 위에 제이 클레이튼 의장은 중립이에요. 이 사람은 의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중은 좀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컨센서스라는 그런 다양한 블록체인 행사에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관심은 있겠죠.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 밑에 있는 여자분 헤스터 피어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호적. 이 사람은 크립토 맘이라 엄마라고 부르죠. 크립토 맘. 여기서 퀴즈 한번 할게요. 이건 이 5명 중에서 예를 5명 중에서 지난번에 비트코인 ETF 생긴 때 유일하게 나머지 다 반대했는데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 누굴까요? 로버트 맞습니다. 이건 순발력 체크가 됐죠.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 엄마예요, 엄마. 모든 크립토 블록체인의 엄마가 엄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리아드 로이스먼이 공화당 출신인데 작년 9월에 임명이 됐거든요. 원래 핀테크에 되게 우호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 로버트 잭슨 주니어가 민주당 소속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쪽에 디지털 자산 쪽에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포퓰리즘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 이렇게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거 힘들다. 근데 결국엔 니네가 끝내잖아. 우리를 믿어라. 아직은 아니다. 라는 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 저번에 반대를 했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올해 초부터 이 사람 원래 언론에 잘 안 나왔거든요. 올해 초부터 자주 나와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해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해요. 왜냐? 왜 그러냐? 됐어. 얘는 그냥 반대했어. 얘 애매했어.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지금 바꾸고 있나? 내가 계속 반대해도 될까? 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미국의 유력한 정치 일간지에 계속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고 있어요. 앨리슨 리라는 사람 이번에 이제 올해 신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앨리슨 얘 성향입니다. 얘가 크립토에 우호적이냐 아니냐. 지금 후보로 되어 있지만 이제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우호적이다라고 멘트를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넘어가겠죠, 분위기가. 그런 얘기이고요. 이제 할 얘기 좀 많이 남아서 바꿔요. 그 다음에 자산 제도화. 대한민국이랑 중국 빼고는 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정보를 까먹었나요? 제가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쪽에 들어오고 나서 정치 뉴스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마침도 증시가 박살이 나더라고요. 하나 많은데 안 하니까. 여튼 미국은 지금 다 되고 있고. 근데 2018년도 오른쪽에 펴보시면 그러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거든요. 30위권 내에 있는 그 국가들 중에서 단 두 나라, 대한민국, 중국만 금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투자 판단을. 나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손대고 나가는 거고요. 나는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일본, 홍콩, 영국, 캐나다, 호주가 맞을 것 같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죠. 그건 이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게요.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금융 상품 전쟁,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개별적으로 내가 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거 관련된 금융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융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인프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회계. 왜냐면 금융 상품이 막 운영이 되는데 이게 회계가 안 된다? 그럼 이 금융 상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회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수탁 대신 맡아서 보관해주는 서비스. 펀드처럼. 이게 그것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게 전 세계 빅4, 회계펌, PwC, 딜로이트, EMI, KPMG 전부 다 지금 여기에 모인
구글에 블록체인 치면 이 4개 회사가 만들어낸 리포트가 그냥 쏟아져요. 얘네가 보고서 하나 만드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 승에 월급 줘야 되지, 디자인비 들어가지, 배포할 때 돈 들어가지, 여러 되게 복잡해요. 쏟아내는 거예요. 왜냐? 마케팅이죠. 야, 회계는 우리지, 회계는 PwC지, 디지털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탁, 코인베이스, 피델리티 다 수탁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죠. 국민은행 한다고 하면 또 어디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 특성.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만들면서 뭐 해야 될까요? 중개해야죠. 중개. 팔아야겠죠. 브로커리지 해야겠죠. 그러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브로커리지를 해서 제공하는 회사들이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죠. 자산운용사는 그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데고 판매는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그런 회사들이 하는데 지금은 다 안 되죠. 당연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법은 없지만 갖고 있으면 때려봤습니다. 안 되는 거고. 근데 한국이 안 된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니죠. 미국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미국 보면은 굉장히 큰 증권사들이 주황색으로 칠한 그 막대 그래프, 피델리티는 증권도 있고 운용사 같이 있는 회사거든요. 2,300만 명의 고객이 있어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뉴욕 가시면 스타벅스 3개 있으면 스타벅스 5개 있으면 피델리티 하나 있어요. 그만큼 많아요. 지점이 많고 2,300만 개. 그다음에 미국인의 퇴직연금의 거의 90%를 담당하죠. 피델리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TD 아메리트레이드라는 그런 증권사 한 1,000만 명 고객이. 근데 이 트레이드 한 400만 명. 그 다음에 제가 남태국으로 출연하는 찰스샵 여기도 좀 돼요. 결론은 다 돼요. 다 하고 있어요. 선물도 하고 있고 선물 준비하고 선물. 그 다음에 이런 전통 브로커리지 하는 회사 말고도 로빈후드라는 신생 스타트업들도 지금 이거 하고 있고 얘네는 지금 걸어서 만들 거예요. 로빈후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나스닥이랑 증권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랑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간접 투자, 직접 투자도 있고 간접 투자도 있죠. 투자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직접 주식을 사냐, 간접 투자하는 펀드를 가입하냐. 당연히 그 두 가지 상품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디지털 자산 인력 채용을 시작한 골드만삭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도 이제 이쪽에 출사표를 던져서 인력을 채용하는 거죠. 근데 회사 생활하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의 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설득을 해야 될 의사결정자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하나 설득하다 가다가 갑자기 다 설득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내려와요. 갔다 내려오고 엄청나게 많은 PT와 의사결정자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이 골드만삭스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고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세팅을 했고 사람을 뽑겠다라고 공고를 낸 거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이 제일 큰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분야 자산 토큰화. 아까 맨 처음 슬라이드에 골드만삭스 CEO가 얘기했죠. 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과 마찰이 없는 금융에 관심이 많다. 근데 골드만삭스 CEO 되게 착해요. 다 얘기했어요. 걔네 계획을. 자산을 토큰화하고 그 토큰화를 거래할 때 자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전통금융보다 좀 더 편안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골드만삭스. 그럼 어떻게 된다? 골드만삭스 토큰 나오겠죠. 근데 왜 하냐? 증권은 토큰 때문에 하는 거야. 자산은 토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금, 원유,
전부 다 토큰화이징 할 수 있어요. 토큰과 연동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다양한 장점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도 만들어낼 수 있고 결론적으로 금융사는 돈을 더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화 토큰, 자산 토큰화는 무조건적으로 팔로우를 하셔야 되는 뉴스다. 제가 금융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나머지 얘기는 뭐 다 관심 갖지만 제일 관심 가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직관적으로 맞았거든요. 아, 자산 토큰화? 저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 토큰 발행. 뭐 JP모건, 삼성 뭐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만들겠다라는 뉴스는 나올 거예요. 자체 토큰을. 제가 삼성의 의사결정전에 이거 만들었어요. 그냥 플랫폼에서 나온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토큰이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면 삼성은 민간 기업이잖아요. 얘네는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을 출시해서 돈을 버는 애들이고요. 걔네들은 그 미래에 그러니까 돈을 벌었던 그 회사 이익을 갖고 토큰 홀더들은 다양한 이익을 편의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가 주도하는 그 디지털 페이 토큰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국가의 수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세. 세금 거둔 거예요. 세금 거둔 걸로 자기네 페이 쓰는 사람한테 혜택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부당하죠, 이거는. 그래서 토큰 발행은 민간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 민간 회사가 돈을 벌어서 토큰 홀더들한테 리베이트나 페이백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생태계를 더 크게 만들고, 뭐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해서 가는 거지. 갑자기 막 정부가 야 이제 우리 토큰 만들기라고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한 혜택을 누가 뭐 GDP 상승분만큼 주나요? 그거 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주도의 토큰 이코노미가 탄생할 가능성이 많고 이게 향후에는 이제 뭐 5년 10년 있어야겠지만 GDP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리브라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됐거든요, 거의. 그래서 거의 다 오긴 했어요.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이렇게 세네 개 남았는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리브라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출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이제 뉴스에서 뭐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정부의 그 싸움 발권력 갖고 있는 발권력을 담보로 하는 뭐 빅뱅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올해 작년 말에 어느 위기까지 왔었냐면 회사가 해체될 뻔했어요. 지금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지금 차기 대선 주자예요. 얘네들이 계속 인터넷 테크닉을 다 찢어버리려고 그러죠. 그거의 제일 표적이 페이스북이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이 자기네들이 지금 더군다나 얘네는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전과도 있어요. 벌금도 엄청 때려받고 심지어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1촌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검열을 해갖고 1촌에 쫙 그냥 그 선전 문구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대선까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25억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위기에 몰렸던 페이스북이 미쳤다고 지금 저커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면 욕먹는 이 시장에 미쳤다고 지금 페이스북이 이걸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떤 회사도 뭐 미국은 그나마 나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그 어떤 회사도 이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 어려워요. 블록체인 디지털을 하겠다. 페이스북이 그걸 한 거였죠. 완전 위기 상황에서. 이 말의 즉슨 페이스북은 정부랑 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청사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를 할 건데 리브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거야. 다양한 뭐 송금 수수료, 결제 수수료, 그다음에 우리의 플랫폼이 이커머스로 발전되기를 원해. 이건 우리가 가져갈게. 대신에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니네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우리는 뭘 가져가는 거니? 기브앤테이크니까.
페드나 이런 데들, 페드나 유럽 중앙은행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하드 커런시, 그러니까 기축통화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주요 중앙은행들과 당연히 미팅이라고 비교를 했겠죠. 제일 중요한 건 페드겠죠. 페드. 그러면 제롬 파월 의장이랑 뭐 제롬 파월 의장한테 어떤 청사진을 줬길래 리브라가 되는 거냐. 여기에서 잠깐 이제 또 역사로 들어가는데 그 달러의 그러니까 그 기축통화의 역사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재밌거든요. 기축통화였죠. 파운드화였다가 이제 달러로 왔다가 지금 이제 달러로 왔더니 기축통화 되면 좋을 줄 알았더니 문제가 생기네. 트리핀 딜레마라고 있어요. 기축통화는 계속적으로 찍어내서 산업에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튼 문제는 그 두 가지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막냐면 사용처를 계속 넓혀야 돼요. 달러의 수요처를. 그래야 달러가 더 많이 쓰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좀 받쳐주겠죠. 그래서 외줄 타기를 계속 가는 건데 그때 그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페트로달러를 만들죠. 달러의 수요처를 찾는데 그게 원유였어요. 원유 결제 시 달러를 쓰는 거예요. 사우디와 미국이 맹방이 된 이유가 사우디를 시작으로 오펙 국가가 원유 선물 결제, 원유 결제를 달러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석유가 2차 산업, 3차 산업, 2차 산업 이때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전 세계 모두가 석유가 필요한데 그걸 결제하려면 달러를 쓰는 거예요. 이거만큼 달러의 수요처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신의 한 수였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위안화 원유 선물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럼 어디랑 했냐? 미국 싫어하는 애들이랑 해줬죠.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애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번번이 안 돼요. 달러가 가는 길에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뭐 위안화가 우리의 지위를 무너뜨려서 없을 거라는 걸 알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계속 우리 갔던 그대로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도 일어나는 거고 5G 때리고 근데 그게 5G 뭐 무역 분쟁에 때리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까지는 그 석유가 산업을 움직였죠. 이제는 데이터가 움직여요. 데이터. 개인정보, 빅데이터 이게 다 산업을 움직여요. 여기서 모든 산업이 파생돼요. 이제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결제를 달러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화웨이를 때리는 거고 미국은 계속 중국한테 관세 때리는 거고 사회적인 지내자고 하다가 또 관세 때려줘.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데이터 기축통화를 달러로 가져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성공적인 누구냐? 리브라. 왜냐면 리브라는 그 리저브가 있어요. 리저브가 리저브가 있는데 이 리저브가 늘어난 만큼 리브라가 나오겠죠. 그럼 이 리저브가 어떻게 구성되냐? 주요 통화 바스켓, 달러, 유로와 파운드와 그다음에 엔화 바스켓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선진국 채권. 근데 미국 국채가 제일 많이 보여요. 유동화하는 통화. 미국 국채는 당연히 달러 결제예요. 그 다음에 통화 바스켓에서도 달러가 제일 많고. 그러면 리브라 리저브에는 당연히 달러가 제일 많아요. 반 이상의 달러예요, 리브라 리저브. 그 다음에 뭐 유로가 조금 있을 거고, 뭐 국채 몇 개 있을 거고 할 건데, 이 말이 즉슨 리브라가 쓰인다, 많이 쓰인다. 그럼 리저브가 계속 커지겠죠.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달러의 더 큰 수요처, 페트로달러 이후에 포스트 페트로달러를 만들 수 있는 이거에 대한 청사진을 안 보여줬다라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러면 청문회에서 왜 그렇게 까냐? 왜 그렇게 상원의원들이 까냐? 청문회는 까는 자리예요. 뭐 청문회에서 고생하셨어. 너무 훌륭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문회는 이 리브라가 탄생함으로써 발생되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진단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까를 의미하는 자리지. 마커스 너 너무 고생했다. 너 굿잡이다. 이런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멘트 자세히 보면
절대 금지시키겠다, 무조건 뭐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이거 하면 생각해볼게. 이거 하면 생각해볼게. 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페이스북 걱정은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고, 제가 같은 얘기. 네,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런 미래가 펼쳐질